시간에는 FAT 2급 제80회 시행일자는 2025년 3월 22일 FAT 2급 이론 문제부터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고요. 봤는데 제가 잘못 이걸 눌렀어요. 자,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FAT 2급은 회계 이제 기초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학습하시고 연습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재무제표 중에서 이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이 계정이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로서도 그다음에 실무 업무로서도 아주 많이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내용들, 요 계정의 구분과 각 계정들에 대한 설명을 회계 원리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제가 동영상을 링크 시켜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서 반드시 다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지금 FAT 2급 기초과정에서 배우시면서 요 구분들, 내용들, 구성들, 요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학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 간단히 해드리고요. 자,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중소기업 회계부서의 회의 내용이다. 회계 담당자인 박 대리의 답변에 해당하는 결합관계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 결합관계라는 용어와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를 붕괴한다는 이 붕괴 용어를 구분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결합관계와 붕괴는 엄연하게 다른 내용이에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결합관계는 회계상, 여기 어디다 써놓을까? 여기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할 때 자산이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그 다음에 부채가 증가했느냐 감소했느냐, 비용이 발생했느냐 수익이 발생했느냐, 즉 증가와 발생으로, 즉 거래의 8요소로만 거래의 8요소로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결합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회계상의 거래를 거래의 8요소로만 기록하는 것을 결합관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붕괴는 이 회계상의 거래를 계정 과목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붕괴라고 부른단 말이죠. 차이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그 용어를 구분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박대리 상품 판매 홍보물 100만원 제작하고 어떻게 지급했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라고 과장님이 물어보시네요. 그랬더니 과장님, 상품 판매 홍보물 제작하고 회사 보통 예금 계좌에서 바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 내용만 봤을 때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대변에는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 금액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예금에서 빠져나갔으니 보통 예금이 감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할 것이고요. 상품 판매 홍보물이라고 했으니까 광고를 했던 거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차변에다가, 여기 쓸까요? 그냥 차변에다가
광고 선전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아마 여러분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결합관계로 기록하라 그랬단 말이죠. 결합관계. 결합관계라고 얘기한다면 광고 선전비는 제가 여기 거래 판료서라 그랬잖아요. 거래 판료서. 제가 거래 판료서 여러분이 배웠던 거 여기다가 잠깐 메모를 해놨어요. 거래 판료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구분하고, 차변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그대로 세 가지 다 써놓으시고요. 대변에도 자산, 부채, 자본 다 써놓으시고,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잖아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자기 자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차변에 있죠. 차변에 있으니까 증가. 재무상태표에서 부채하고 자본이 대변에 있죠. 자기 자리에 있으면 증가이고,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으면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의 8요소 중에서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증가 또는 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여기 재무상태표의 계정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은요, 다음에 그 잔액이 다음 해로 2월이 돼요. 다음 해로 그 잔액은 2월 된다. 그래서 증가다, 감소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여기 그 손익계산서의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이고, 차변에 자기 자리에서는 발생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수익은 대변이 자기 자리여서 대변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거래 판료서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의 교재에서나 등등 설명해 주실 때는 여기까지만 8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반드시 회계상의 거래는 이렇게 8가지에 의해서만 기록이 되지 이 이외의 자리에서 기록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참고로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자산은 차변에 기록하면 증가하고 대변에 기록하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 비용 같은 경우, 수익 같은 경우도 차변에 기록하면은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여기 광고 선전비처럼. 근데 대변에다 똑같은 계정의 비용을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산할 때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소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수익과 비용 계정이 발생 소멸이라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무상태표의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하고 다르게 비용과 수익 계정은 그 해 기말에 결산하면서 모든 잔액이 제로로 다 없어지기 때문에 발생했다, 소멸했다 용어를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또 반대로 수익 계정도 대변에서 발생했다가 이 수익 계정을 차변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소멸하는 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분계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얘를 갖다가 결합관계로 기록해 달라고 했으니, 광고 선전비는 비용 계정이죠. 그래서 얘 비용의 발생이라고 거래 판료서에 의해서 비용의 발생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통예금은 자산 계정이죠. 바로 앞에서 제가 여러분이 재무상태표 다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외우고 계시면 이 내용은 그만 쉬워지겠죠. 그러면 얘는 자산이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보통예금은 자산 계정인데 대변에 기록되고 있으니까 얘는 자산의 감소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결합관계라고 부릅니다. 결합관계는 거래 판료서에 의해서 8가지 중에 해당되는 것을 기록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였으므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해당되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자, 요 문제 하나 가지고 전반적인 거래 판료서에 대해서 결합관계와 분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요 정도면 요 문제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래요. 그러면 재무제표 여러분이 처음에 회계 배우시면서 배웠을 텐데, 재무상태표, 여기 제가 써놨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첫 번째죠. 일정한 시점, 이게 포인트고요.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표,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여기 있죠? 일정 예는 기간 동안에 경영성과, 그 다음에 영업성과를 여기 나타내는 그런 표다 배우셨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여기 있죠.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나타내는 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본변동표와 주석.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회계를 배웠다면 재무제표가 뭔지 5가지는 요것 또한 암기하고 계셔야 될 사항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여기 밑에 지금 5가지 재무제표 예는 종류예요. 그럼 재무제표의 뜻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끔 대부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무제표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거는 얘네들은 재무제표의 종류이고요. 재무제표의 뜻은 이 재, 맨 앞에 있는 재는 보통 회사도 개인도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이다, 재물이다, 한자어로 이런 뜻이고요. 무는 업무, 일이라는 뜻이에요. 업무, 일, 이런 뜻을 갖고요. 그 다음에 재는 여러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게 다 한자어거든요. 그 다음에 표는 말 그대로 도표, 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재무제표가 무슨 뜻이냐 물어봤을 때는 재무, 제표 이렇게 쓴 거거든요. 재산과 관련된 일, 재산과 관련된 업무, 근데 그 재산과 관련된 일을 여러 가지 표에다가 기록하는 것을 재무제표라고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재무제표의 뜻이에요. 그러면 재산과 관련된 업무, 일, 그것을 여러 가지 표에다가 기록한 표, 그 종류에는 뭐뭐가 있다,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봐 주시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총계정원장은 장부 중에 하나예요. 재무제표가 아니라 장부다. 그리고 여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도 요것도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을 사항이니까, 혹시 암기가 안 되어 있으신 분은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바로 암기해 놓으세요. 까먹더라도 다음에 또 보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기억을 하시게 될 테고, 요 재무제표의 뜻을 나타내는 특징들, 재무상태표의 일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이것도 다 말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같이 복습을 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2번 문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순서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편적으로는 회계 원리 시간에 회계의 순환 과정, 즉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들이요, 회사에서 회계상의 거래부터 기록을 하게 된단 말이죠.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는 그 과정이 언제 끝나고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은요, 회사에서 이런 그 회계의 기록을 담당하면서 그 일을 시작했으면 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결산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그 과정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가 날짜로 따지면 1월 1일부터 회계상의 그 기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12월 30일이 되면은 그 회계 기간이 종료된다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1년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배우셨죠? 이 기간 동안에
뭐부터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느냐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걸 우리는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무조건 회계 담당자들은요 회사에서 기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일반적인 거래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게 모든 출발점이에요. 1월 1일 날 날짜가 시작되면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장부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첫 번째라는 얘기죠. 이 거래를 기록할 때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래의 판료수에 의해서 결합관계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결합관계는요 붕괴를 가르쳐 주기 전에 전반적인 통합 규정으로 그거 내용을 갖다가 좀 간략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래의 판료수를 사용했던 것이고, 여러분이 거래의 판료수를 이해하게 되면 그 거래의 판료수 중에서 각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계정의 디테일한 각각의 거래에 맞는 계정들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를 시작해서 거래의 판료수를 이해한 다음에 이 내용을 갖다가 회계상의 거래를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 분계장에다 이제 분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1번 문제에서도 봤던 것처럼요. 회계상의 거래를 우선 분계가 뭐냐고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분계를 하는 것은요. 회계상의 거래를 여러분이 딱 보았을 때 아니면 증빙서류나 이런 걸 회계상의 거래를 봤을 때 얘를 갖다가 차변에 기록하실 것인지 아니 계정을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되지?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까 문제에서 광고 선전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여러분이 회계상의 거래를 보면 첫 번째로 계정을 먼저 생각하세요. 계정을 생각하실 거고 두 번째 그럼 그 계정을 차변에다가 기록해야 되나 대변에다 기록해야 되느냐 요거 생각하시게 되겠죠. 그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를 기록해야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요게 분계의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 이론 시험 문제에서도 분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첫 번째 계정을 정한다. 두 번째 차변 대변 결정한다. 세 번째 금액을 결정한다. 요 세 가지를 결정하는 것이 분계예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분계를 통해서 분계장에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이 분계장에는 회사에서 회계상의 거래를 그 거래가 발생한 순서별로 날짜별로 다 기록되는 장부가 분계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기록해 놨다가 분계장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우리는 총 계정원장에다가 옮겨 적어요. 그 옮겨 적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전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왜? 회계 담당자가 회계 순환 과정을 갖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이렇게 우리는 1월 1일부터 거래를 갖다가 회계상의 거래를 분계장에 분계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하고 이 일을 매일매일 출근하면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대로 우린 계속 기록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하다가 이제 어느 날인가 이 결산할 때가 와요. 그럼 결산할 때 12월 31일 1년치에 대한 거를 다 정리를 할 때가 오게 되면 결산을 준비하게 되는데 결산을 준비할 때 이 결산은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어요. 예비 절차와 폰 절차,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 절차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 해 그 모든 자료를 마감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끝내는 거예요. 아까 재무제표에 5가지 뭐 있다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서 그걸 작성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비 절차 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시산표라는 것을 만들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본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발생했던 모든 거래를 집약해 놓은 이 총계정원장을 마감하는 것이 본 절차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요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마감 시산표를 작성을 통해서 예비 절차와 본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재무제표 작성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나마 회계 순환 과정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요. 요 항목들 중에서 추려 가지고 순환 과정 재무제표 작성되는 순서 어떤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죠. 요 정도만 기록하고 계시면 이와 관련된 순환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이 해결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재무제표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작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제일 처음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처음은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분기장에다가 분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분기장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여기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 제목으로. 자,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용어로만 따진다면 분기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총계정원장 나왔죠? 총계정원장. 그럼 여기 분기장.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시산표는 결산 과정에서 예비 절차에 해당되는 거 시산표. 이렇게 용어를 몇 개 바꿔가면서도 시험 문제 얼마든지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시산표. 그 다음에 재무제표. 이 전반적인 내용에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파란 거 이렇게 골라서 순서를 물어본 거예요.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 회계상의 거래를 분기장에 기록하는 거 여기 빈칸을 놓고 이거 뭐라고 불러요? 분기장에서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거 걔를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가로 쳐놓고서도 시험 문제를 종종 내더란 말이죠. 자, 참고로 받으시고요. 회계 순환 과정은 여러분이 앞에서 학습하신 것들이 있을 테면 요거 갖고 복습하시고 요걸로 정리를 끝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3번의 문제는 4번이 그래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다음은 항공상사의 외상매입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당기의 외상매입금 지급액은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게 조금 전에 나왔던 우리 회계상의 거래를 갖다가 분기장에다가 분기를 하고 분기장에다가 분기했던 내용들을 총계정원장에 전기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가 총계정원장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총계정원장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외상매입금 계정은 부채계정이에요. 그래서 부채계정은 대변이 자기 자리이고 그래서 대변에 이렇게 전기 2월이라고 해서 대변이 기초 금액이 오게 되어 있고 부채가 증가하게 된 금액은 대변에 증가한 것으로 원래 아까 거래 판료서에 의해서 대변이 부채가 대변에 기록이 되면 증가하는 걸로 차변에 기록되면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이 총계정원장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리고 12월 31일 그 잔액에 대해서 다음 해로 이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 차액 금액을 이렇게 차기 2월이라고 해서 다음 해로 이월시킨 금액을 여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 모양 부채 계정이나 자본 계정은 이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총계정원장의 모양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죠. 자, 여기 외상매입금 요 내용을 복습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얘를 갖다가 그냥 해당되는 문제에 적용시켜서 푸는 방법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외상매입금 여기 보시면 외상매입금 기초금액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우리가 물건을 사고 아직 돈을 다 안 갚았어요. 그러면 작년에 못 갚았다고 올해 넘어오면 다 그 금액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올해 계속 그거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되죠. 처음에 외상매입금 작년에 못 갚고
남았던 금액이 전기 2월 전년도에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45,000원 갚을 게 있었대요. 그리고 단기 외상매입금 증가액은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33만원 외상매입금 올해 거래를 하면서 33만원 금액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개 기록해 두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기말 금액은 7만원이 남았대요. 7만원이 남았다면 차기 2월 이건 내년에 갚아야 될 거죠. 올해 마지막 갚지 못한 돈의 뜻이니까. 그래서 외상매입금의 대변 금액 두 개 더해주고요. 거기서 기말 차기월 금액을 빼게 되면 그 차액은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갚은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지금 여기 차기 2월 되는 거 여기 위에 지급액 외상매입금을 올해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뭐가 되겠다? 여기 3번에 30만 5천원이 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급액. 되셨죠? 이건 요 내용만 총계정원장의 구성 내용만 모양만 알면 너무 쉬운 문제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 총계정원장의 모양을 모르면 안 돼요.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드리면서 또는 여러분이 수업 때 배웠던 거, 이 총계정원장은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급수를 불문하고 기초과정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이 중급과정, 고급과정에서도 총계정원장을 볼 줄 모르면 안 돼요. 왜? 회계 담당자니까. 회계 담당자들은 이것만 봐도 이게 하나의 언어예요. 회계 언어. 근데 언어를 모르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시험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꼭 익혀 두셔야겠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혹시 요 내용들 지금 제가 얘도 마찬가지로 그 회계 원리라고 하는 기초 과정에서 계정뿐만이 아니라 총계정원장으로 그 거래 판료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전기이월하는 거, 그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사용하는 방법, 결산 과정 제가 아주 자세히 다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내용을 배우지 못하셨거나 까먹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제 동영상 그 회계 원리라고 별도로 있어요. 제 유튜브 동영상 중에서 회계 원리편 찾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맨 앞에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고 회계 공부할 때 가장 근간이 되는 내용이라서 꼭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5번 문제는 그래서 이렇게 4번 문제는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총계정원장 모양 또 나오죠. 문제를 보고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기업의 12월 31일 재무제표에 기록될 상품의 매출원가는 얼마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상품의 매출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꼭 외우세요 그랬잖아요. 맘먹고 여러분이 이거 외우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자, 손익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익구분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그 용어들을 알으란 얘기예요. 매출총액이라고 불러요. 매출총액에서 판관비를 뺀 건 영업이익이라고 부른다. 영업이익에서 이런 거 더하고 빼고 한 것을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법인세 비용까지 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FAT 2급에서는 법인세 대신에 소득세 비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인세가 아니라 소득세. 바로 넘어가는 FAT 1급서부터는 우리가 그냥 법인에 대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 그 내용만 바뀌었을 뿐 손익구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매출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손익구분으로 따졌을 땐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이 되어야지만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손익계산서.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기말에 재무제표 뭐 만든다고 그랬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출원가를 모르면 손익계산서가 안 나오니까 매출원가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어떤 건데요? 문제에서 여기 상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품 계정을 아셔야지 돼요. 상품 계정은 자산 계정이에요. 자산 계정은 차변이 자기 자리죠. 그래서 기초 재고, 그다음에 전기 2월 금액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부채 계정 외상 매입금하고는 반대게 돼 있죠. 상품은 자산 계정이니까 기초, 전기 2월 금액은 차변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상품을 단기에 매입하는 거 자산이니까 상품 계정이 자산이라서 상품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에 기록하면 상품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는 또는 차기 2월 금액은 여기 대변에다 기록하고요.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은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주게 되면은 상품 계정, 이 총계정원장 계정에서 그 차액이 바로 매출원가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회계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기 단기 매입액 이 금액 있죠? 이 단기 매입액은 이 계산에서 순 매입액 플러스 부대 비용을 바로 여기다가 기록해 주게 돼 있어요. 단기 매입액은 순 매입액이어야지 돼요. 거기에다가 부대 비용이 있었다면 부대 비용 포함한 금액이 이 자리로 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순매입액이라는 게 어떻게 계산된다고 배웠어요?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총 들어간 돈, 총 매입액에서 우리 매입 환출이라든지 이거 반품이죠. 매입했는데 반품한 거예요. 그럼 빼야 되겠죠. 매입했는데 애누리 해준다거나 매입했는데 할인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을 뺀 금액, 총 매입에서 이 세 가지를 뺀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순매입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대 비용이 있다면 부대 비용 더해서 바로 이 자리에 단기 매입액에 표시를 해줄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인 거예요. 총 매입액이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상품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구하는 공식 아닌 공식인데 매출원가는 이렇게 구한다는 거 말로도 많이 물어봐요. 우리 회사에서 상품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회계 담당자가 기록할 때 이런 방법으로 기록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매출원가는 어떻게 계산돼요? 라고 물어보면 상품 계정에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빼기 기말에 창고에 있는 금액을 빼봤더니 나머지는 다 팔려나갔더라. 이 매출원가의 뜻은 그 한 해 동안에 또는 그 기간 동안에 팔린 그 상품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요 똑같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여기 매출액이라는 계정이 있죠. 손익구분의 이 매출액 계정도 바로 여기 순 매출액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여기에 기억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총 매출액에서 매출을 했는데 반품 받은 거, 매출을 했는데 깎아주기로 한 거, 애누리, 매출 할인 요 세 가지를 뺀 금액이 우리는 순매출액입니다 라고 부르는데 이 순매출액 계산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금액을 손익구분 여기다가 기록해 주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써놓은 거예요. 제가 매출액에서의 부대 비용은 별도로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뭐 이것도 배우셨을 때 되게 중요하게 많이 나와. FAT 기초과정에서 많이 물어봐요. 자, 우리가 상품 사올 때 운반비 들었으면 이 운반비는 매입할 때의 운반비는 부대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매입액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지만 매출액에서 우리가 상품을 판매했을 때 운반비가 발생했다면 얘는 별도의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한단 말이죠.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해요. 상품을 매입했을 때는 상품으로 기록하고 그다음에 상품을 매출했을 때는 운반비라고 별도로 기록한다. 이게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이해하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기본적인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여기 똑같이 상품이라는 계정을 여기서 준 자료를 갖고선 사용해서 기록을 해보자고요. 조금 전에 문제 4번 문제는 외상 매입금이었지만 이번엔 상품 계정이잖아요. 1월 1일 기초상품 재고에 11만 5천 원이라고 그랬죠.
기초상품 재고의 기초재고 정기월 여기다 기록한다 그랬죠. 상품은 자산 계정이니까. 그 다음에 상품 총 매입액은 200만 원이었는데 매입할 때 애누리는 10만 원이었대요. 그럼 내가 200만 원어치 샀는데 10만 원 빼주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갖고 온 금액은 얼마겠어요? 190만 원이겠죠. 그러면 여기 단기 매입액 이거를 따지면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요거 빼준 거예요. 뭐 순매입액 나오죠? 그 순매입액이 바로 190만 원이었다는 뜻이고요. 기말상품 재고에 창고에 이제 얼만큼 남아있는지 1년 동안 장사하고 팔고 얼마 남았는지 봤더니 50만 원씩 남아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11만 5천 원 갖고 있었고 또 단기에 판매하기 위해서 더 사갖고 온 금액이 190만 원 있었대요. 그럼 요 두 금액을 다 합치면 판매 가능액이 되겠죠. 요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판매 가능액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판매 가능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품 계정에서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액 두 개를 더한 것을 판매 가능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두 개 더하고 기말 재고액 빼면은 상품 얼마치가 팔려 나간 것일까요?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총 151만 5천 원. 문제에서 해당되는 계산 금액은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판매 가능액이란 용어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지금 여기 기초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한 것도 판매 가능액이 될 것이고 또 대변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합친 금액도 차변 대변의 합계 금액은 항상 같으니까 얘도 판매 가능액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FAT 1급 정도 가시게 되면 용어로서 상품의 판매 가능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고 이 금액들을 알려줬는데 이 용어를 못 알아들어. 판매 가능액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이거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판매 가능액이란 기초재고액과 단기매입액이든지 또는 매출원가 더하기 기말재고를 판매 가능액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두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FAT 2급 과정에서 여러분이 총계정원장에 기록해서 계산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마무리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복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하나당 여러분이 제가 복습하기 쉽도록 필요한 그 배경 지식을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문제만 풀어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문제 풀어 드리는 거는 뭐 이런 인강 같은 데서 선생님들이 워낙에 잘 풀어 주시는데 이런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이 그 문제풀이만 들었을 때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 저게 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해드리는 거니까 요거 갖고 복습까지 마무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항공은 물류창고로 사용하기 위해래요. 건물을 구입하였다. 구입한 건물과 관련된 지출이 다음과 같을 때 건물 취득원가는 얼마요? 건물을 얼마에 주고 샀다고 건물로서 기록해야 돼요?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요거는 우선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용 목적인 거, 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우린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 유형자산 배우실 때 유형자산의 목적은 사용 목적이에요. 또 문제에서는 영업용이다 또는 업무용으로 샀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얘 유형자산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구나, 유형자산 중에서 선택하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형자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원리 시간에 제가 계정 아까 재무상태표의 자산부채 자본 계정 설명해 드리면서 그 각 계정의 뜻, 목적 이런 것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요. 자, 이 유형자산의 종류를 보면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차량원방구, 비품, 기기장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사용 목적으로 또는 영업용으로
또는 업무용으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FAT 2급 과정에서는 유형자산 다음 중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찾으라는 것도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무상태표의 계정이 또는 손익계산서의 계정이 여러분의 시험에 8, 90%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정확히 지금 기초과정에서 암기해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토지,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의 뜻과 유형자산의 종류, 요거를 구분하셨으면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슈가 되는 것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배우셔서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지만 실무, 업무에서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취업하셨어요.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유형자산들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사는 일이 드문 일일까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일까요? 물어본다 그러면 아니, 회사에서 필요해서 토지나 건물들은 워낙에 비싸니까 이렇게 자주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차량 운반구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비품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 내용들 해당되는 것들은 아주 수시로 회사에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형자산을 갖다가 취득했을 때 그걸 우리는 취득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회계 담당자들은 여기서 발생한 것도 좀 취득과정인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기록할 줄 아는지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기록해야 되니까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이렇게 취득하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그 다음에 사용하겠죠. 사용할 때 사용하면서 돈을 쓰게 되면 또 그 기록할 수 있는 기록해야 되는 증빙서류들이 있어요. 뭐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수익적 지출이라든지 감가상각비라든지 얘네들은 다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담당자가 기록해 주어야 하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그렇게 사용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겠죠. 처분할 때 기록할 줄을 아는지, 처분할 때의 과정은 취득가격에서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장부가액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장부가액과 처분하는 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면 유형자산 그 가격의 차이만큼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처분액이 장부가액보다 더 높으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기록한다. 이렇게 마무리까지 유형자산의 취득과정, 그 다음에 사용과정, 처분과정, 이건 급수를 불문하고 회계 담당자라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순차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이 회사에서 업무하면서 기록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죠? 유형자산의 간단한 정리를 일단 이렇게 해드렸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그 취득과정 중에서 요 부대비용 아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건물을 구입했다면 건물을 판 금액, 구입대금은 당연히 취득 원가가 되겠죠. 취득할 때. 그다음에 이 건물을 구입할 때 중개 수수료가 발생했다면, 건물 살 때 부동산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달라고 청구를 받았다면 그것도 건물을 사지 않았으면 이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얘는 부대비용이 되는 거예요. 부대비용 더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구입 후, 여기서 건물 구입 후 건물 보험료라고 그랬는데, 구입품은 구입이란 말을 취득으로 바꾸면 취득 후예요. 즉 취득 과정이 끝나고 이 보험료라는 것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취득 과정에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킬까요? 시키지 않을까요? 안 시키겠죠. 건물 구입 후라고 하면 취득 과정은 끝나고 사용 과정으로 넘어왔을 때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취득 원가에 포함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취득세. 취득세인 경우에는 지금 건물을 구입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건물을 사지 않았다라면 여기 취득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취득세라고 나와 있는데 취득록세라고 보통 많이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유형자산, 특히나 토지나 건물 이런 거 차량 운반구 사게 되면요,
세금을 내야지 되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라는 걸 내요. 그래서 취등록세라고 줄여서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회사에서 여러분이 이런 회사에서 이런 것들을 사고 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등록세 고지서 받게 돼요. 바로 이런 거 샀을 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관련돼서는 토지도 그렇겠지만 구입대금, 중개수수료, 취등록세 기본적으로 부대비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느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란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취득원가로 기록돼야 될 건물의 가격은 건물로 얼마라고 기록해야 돼요? 1억 5천? 아니죠. 건물에다가 중개수수료, 취득세 두 개 합치면 1100, 1200 되겠네요. 1200이면 1억 6200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세가 여기 하나, 둘, 셋 다 합쳐서 1억 6200, 이거 700 이거네요. 그죠? 1억 6200.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유형자산도 한번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수업했던 내용들을 복습할 겸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7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볼게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손익계산 항목 물어보고 있죠.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개정 과목으로만 구성된 거 물어봤죠. 자, 이것도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재무상태표와 손익 구분, 그거 제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 암기하는 거 여러분이 특히나 회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서 용어들 이것저것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골치 아파요 그러는데 앞으로 이렇게 나올 용어들을 계속 똑같은 걸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차피 꼭 익히셔서 기록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하고 외워서 쓸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손익구분에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물어보는데 여기 손익구분에서 판관비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요것들. 얘네들은 우리가 구분할 때요. 판관비로 구분할 거고 손익구분에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업이익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계정들이라는 뜻이에요. 판관비의 말뜻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는 뜻으로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비용들, 우리 영업과 관련된 비용들이에요. 영업 관련 비용들. 그래서 영업 관련 비용들은 우리가 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그 영업과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들이기 때문에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다 빼고 영업이익이라는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 여기 영업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요 손익구분을 기억하고 계시지 못하면 영업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이제 비교해서 판관비와 비교해서 계정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하나 우리가 장사 또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원을 취업시켜서 채용해서 급여를 주고 퇴직급여 주고 여기 내용들이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영업과 영업 외 비용이라는 말 뜻은 말 그대로 영업 외, 영업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업과 관련이 없이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 영업의 비용 여기 있죠.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용을 구분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다른 내용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거, 대손상각비라든지
대손상각비라든지 채권에 대한 그 대손 처리하는 비용이죠. 채권이 대손상각비라든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가 판관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 잘 까먹으니까 또는 잘 모르시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대손상각비 옆에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있는데 여기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물론 여러분들이 앞에 재무상태표를 암기하고 계시면 금방 구분하실 줄 아는 거예요. 매출 채권, 대손상각비, 거기에 반해서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요,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이거든요. 차이점은 매출 채권에는 외상매출금, 받으러옴 이 두 가지만 해당이 돼요. 기타 채권에는요, 미수금하고 선급금이 해당이 돼요. 미수금, 선급금, 깍두기로 들어가는 게 단기 대여금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린 기타 채권이라고 그러고, 얘네들을 못 받게 돼서 비용 처리할 때 그 계정은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기타 채권들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영업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 상품이나 제품 파는 거하고 별개 우리가 돈을 받을 게 있는 거에 대해서 못 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걔를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재무상태표에 제가 이렇게 매출 채권, 기타 채권 구분을 다 해 놓았어요. 그러니 지금 이 내용들이 앞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마무리하고 제가 앞에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매출 채권이다, 기타 채권이다 구분해 놨던 거예요. 자, 그래서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교육훈련비, 유형자산은 처분해서 이익이 나고 손실 나는 건 우리 회사에 상품 파는 거하고 상관없죠. 얘는 영업 외예요. 그 다음에 기부금도 영업외, 접대비는 우리가 장사하면서 거래처들하고 등등 쓰는 거 있죠. 판관비,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돈을 빌린 대가로 돈에 대한 사용에 대한 비용인 것이지 우리 상품과 그 제품에 관련된 비용이 아니란 말이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거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좀 구분한 것만 잘 알고 계시면 되게 쉬운 항목인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여기 4번이 답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자격시험 보거나 공부하실 때 요것만 갖고 요것만 외워놓으셔도 복습은 충분히 되고도 남고, 이런 문제 거의 다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일단 요거 재무상태표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얘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재무상태표에 보시면 매출채권, 기타채권,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순서대로 이렇게 잘 익혀두시란 얘기예요. 시험 문제가 다 이거라니까요. FAT 1급도 그렇고요. 이렇게만 강조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여기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게 되면, 다음은 항공의 직원 사내 운동회라고 되어 있어요. 직원 사내 운동회 준비하면서 도시락 구입한 영수증이래요. 그러면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서 장사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우리 뭐라고 기록하기로 배웠죠?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금액은 90만원. 이건 지금 분기를 하는 것이죠. 대변에 다 현금으로 구입을 했겠죠. 자, 이렇게 뭐 현금으로 했던 카드를 했던 상관없죠. 우리 회사의 직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을 위해서, 그렇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FAT 1급까지는 이런 증빙서류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먹은 식대, 뭐 이런 것들, 간식비 이런 거고, 또는 거래처 직원. 거래처 직원인 경우에
거래처 직원을 위해서 사용한 경우에는 우리는 뭐라고 쓰기로 배웠어요? 접대비라고 쓰기로 배웠죠. 요즘은 기업 업무 추진비라고 요즘 바뀌었어요. 규정이 접대비예요. 이렇게 복리후생비 아니면 접대비로 나와요. 내용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고요. 우리 직원은 들 거니까 문제에서 구입 비용의 계정 과목이 어떤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어떤 거 쓰면 돼요? 여기 복리후생비 쓰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8번 문제 설명해 드렸고요. 이건 되게 간단했던 문제죠. 자, 요 9번 문제는 이 9번 문제는 여러분이 앞으로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형화되어 있어서 여러분 시험 문제 9번, 10번 문제 또 FAT 1급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 자격 시험 보는 대부분의 이론 시험의 끝에 문제는 우리 결산 때 결산과 관련된 이론 문제 시험을 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실무에서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빠질 수 없는 그런 문제 형태거든요.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험료와 관련된 거래 내용이래요. 12월 31일 날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얼마인가요? 물어보고 있어요. 자, 2025년 9월 1일 보험료 1년치죠. 1년치 24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용 처리했대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분기를 한번 해볼게요. 2025년 9월 1일 보험료 240만 원 이렇게 기록했다는 뜻이고요. 비용 처리하라는 말뜻은 계정을 이렇게 보험 가입할 때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기록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FAT 같이 배우셨는지 같이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얘를 자산 처리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산 처리하라고 할 때는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기록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 비용 처리법으로 보험료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거래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로 지금 얘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9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던 것은 우리가 선불로 돈을 내년도 거까지 1년치를 먼저 준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기말 정리사항으로서 문제 회계상의 거래를 읽어봤는데 걔가 선불인지 후불인지를 먼저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문제를 읽어봤더니 선불일 경우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은 시험 문제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급 비용 계정 아니면 선수 수익 계정. 즉 선불이기 때문에요. 선자가 들어간 계정밖에 쓸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는 네 가지 계정 중에 하나가 나오거든요. 선불 또는 후불인 경우에는 문제를 읽어봤더니 아직 우리가 돈을 주거나 우리가 받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는 미수 수익 계정 아니면 미지급 비용 계정이라고 하는 미자가 들어간 계정을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란 얘기죠. 제가 다음번 여기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기말 정리사항에 대해서 선불인지 후불인지 요걸로 구분하시고 선불일 때는 선자 들어간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 후불인 경우에는 미자 들어간 계정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선불이죠. 선불이면 여러분이 240만원 1년치 낸 금액 중에서 올해에 해당되는 비용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돼요. 우린 결산을 할 거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는 계산할 수 있겠죠. 올해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비용 얼마인지를 구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식은 지금 9월 달에 가입을 했으니까 올해 거 따진다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 4개월치만 올해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우리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그냥 구분하실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계산 방식은 이래요. 지금 240만 원이 1년치인데 전체 12개월 중에서 올해에 해당되는 게 4개월이니까 계산하면 올해 보험료로 기록돼야 될 금액은 80만 원만 기록되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년 거는 얼마예요? 내년 거는 240만 원 중에서 80만 원을 뺀 160만 원은 내년 거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가 기록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9월 1일 날 보험료라고 하는 비용 계정을 240만 원을 기록해 놨는데 12월 31일 날 기말 결산상으로 정리를 안 해주면 이 금액 240만 원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틀려지겠죠. 우리는 지금 올해 손익계산서에 80만 원만 딱 들어가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얼마가 있으니까 240만 원이 있으니까 80만 원만 남게 해주려고 그러면 160만 원, 내년 거인 이 160만 원은 비용 계정에서 그만큼 소멸을 시켜줘야지 돼요. 제가 아까 비용 계정 어떻게 하면 소멸된다 그랬어요? 비용 계정은 자기 자리가 차변인데 반대편 계정으로 쓰면 그 금액만큼 소멸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년도 비용인 160만 원을 대변으로 보내서 이렇게 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잔액은 얼마가 남아요? 80만 원만 남겠죠. 그죠? 우리 빼기 그 계정을 회계에서는 이렇게 비용 계정을 대변으로 기록한 것만큼 소멸되기 때문에 잔액이 80만 원만 올해 손익계산서에 반영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준 보험료 160만 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년도 비용을 미리 지급한 거죠. 그죠? 내년도 비용을 미리 지급한 거다. 그래서 우리를 선급 비용이라는 계정으로 쓰는 거예요. 이 선급 비용 계정은요, 비용 계정이 아니에요. 원래 선급금이란 말 뜻은 자산 계정인데 계약금 먼저 주는 거 우리 선급금이라고 배웠죠. 근데 이 선급금은 선급금인데 우리한테 비용인 거, 즉 보험료인 거, 우리한테 비용인 것을 돈 그만큼 내년도 거 먼저 줬어요. 그래서 선급금과 비용 계정이 합쳐졌다고 보시고 얘를 합쳐서 우리는 선급비용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선급비용은 자산 계정이에요. 끝에 비용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비용 계정이 아니라 앞에 선급금 두 가지 계정이 이렇게 더해져 있으면은 앞에 게 주인인 계정이라서 얘는 자산 계정이라는 얘기죠. 여기 있는 것도 수익비용 이렇게 적혀져 있긴 하지만은 여기 수익비용, 손익계산서 계정 아무것도 없어요. 선급비용 자산 계정이고요. 미수, 수익 이것도 자산 계정이에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 것이지만 자산 계정이고 선수수익, 미지급 비용은 부채 계정이에요. 똑같은 원리로 아시겠죠? 이것도 용어도 많이 물어봐요.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물어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보험료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여기서는 금액만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2025년 12월 31일 미경과분 보험료, 미경과분이라는 것은 보험에 가입하고 여기는 다 날짜가 12월 31일까지 4개월치는 경과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분은 아직 경과가 안 했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미경과분 보험료는 내년도 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도 보험료를 계상했다. 내년도 보험료를 막 빼버린 거거든요. 자, 올해 12월 30일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는 얼마냐고 물었을 때 계산은 간단해요. 요거였었어요. 올해 거 80만 원.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다음 범위는 이런 것까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처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아마 한동안은 FAT 2급 배우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꽤 복잡하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 그 계정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요.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정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 이러한 선급 비용 선수익, 선불, 후불, 보통 얘는 우리 회계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손익의 이연,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고 부르는 항목들이에요. 손익의 예상은 저기서 있던 후불 개념인 거고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 손익의 이연이라는 말 뜻은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을 나눠준다. 그래서 선불 개념이에요. 요 내용도 제가 이 유튜브 밑에 저기 올려놓는 거 밑에 제가 링크로 달아놓을 테니까 요 내용도 반복해서 꼭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5년 말 결산 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감가상각비 문제 나왔네요. 취득 시점은 계산하기 편하게 2024년 1월 1일이고요. 기계장치 유형자산이죠. 1000만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으로 해달래요. 내용연수는 5년, 상각률은 0.45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선 우리가 정률법에 대한 감가상각 계산 방법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얘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 또는 정률 대부분 다 가르쳐줘요. 얘네들은. 그럼 미상각 잔액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 취득 시점은 2024년 1월 1일이라 그랬죠. 여기서도 잘 틀리시더라고요. 2024년 그러면 12월 31일이 됐을 때 1년치 먼저 한번 감가상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취득원가가 처음 취득했을 때 정률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그럼 취득원가가 미상각 잔액이에요. 첫 해. 그리고 여기 상각률 정률이라고 그랬죠. 0.45 곱해주면은 2024년 12월 31일 1년 사용했을 때 감가상각비는 45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2025년 말이라 그랬잖아요. 2025년은 1년이 지난 뒤에 똑같이 미상각 잔액이라는데 지금 1년 때 1년 지났을 때 이만큼 상각했잖아요. 그죠? 그럼 미상각 잔액이라는 것은 취득원가에서 1년 지났을 때 상각했던 450만원을 뺀 잔액, 그게 미상각 잔액이에요. 그럼 미상각 잔액은 550만원 남았죠. 그 다음에 정률법이니까 매년 상각 정률은 똑같아요. 0.45 곱하니까 두 번째 해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247만 5천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답은 2번 247만 5천원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서 재무상태표의 유형자산 파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기계장치, 이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예요. 취득원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지금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그러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것은, 누계라는 것은 우리가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나서 여지껏 매년 비용 처리했던 금액의 합계금액이에요. 비용 처리했던 금액. 가격이 여지껏 얼마 떨어졌어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합치신 것을 우리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부르고 그 차익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장부가액이라고 부른다. 요 용어까지도 구성까지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 쓰이는 계산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기 2파트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